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웨비나에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웨비나 주제는 과연 정신질환은 뇌의 문제일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정신질환을 경험했던 한 환자로서 이 웨비나를 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고백을 하자면 저도 처음 정신질환 앓고 진단을 받았을 때 한동안 정신질환이 온전히 제 뇌만의 문제라고 한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었고 그래서 뭐 뇌가 고장났구나 뭐 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이런 좀 무기력감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과연 이게 정말 괜찮은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이 뇌의 화학적 불균형으로 인한 것이 맞는가 라는 그런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믿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들으셨던 기억이 아마 있으셨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 위로가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정신질환이 뇌의 문제라는 그런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병원에서 여러분도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그런 전형적인 설명들이 있습니다. 뭐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우울증에 걸렸다. 도파민 회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집중력이나 뭐 주의력에 문제가 생겼고 뭐 아세틸콜린 문제 때문에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고 뇌 화학적 불균형 때문이다. 그래서 이 화학적 불균형을 다시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약물을 쓰고 그러면은 이런 증상이 괜찮아질 거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설명을 들었을 때 저도 이제 안도감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내 자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그런 일종의 안도감이 들기도 했고요. 내 의지가 약해서 이런 병이 생긴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약만 먹으면 해결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간단한 해결책이 주어지는 게 또 안도감이 들었고 이제 제가 이제 정신질환을 겪기까지의 원인이 된 그런 저의 삶의 서사 같은 것이 복잡하지 않고 그런 화학적 불균형이라는 이 한마디로 정의가 되고 정리가 되는 것에 오히려 큰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그걸 보자면 질문이 멈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불균형이 생겼을까? 이런 문제를 탐구하는 자세가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정신질환을 겪기 전에 저에게 있었던 그런 서사에 대해서 회피를 하게 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내 상황에 대한 타개를 하거나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나 진단을 받고 나서 오히려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의 서사를 좀 멈추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자면 정말로 과학은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그 근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추적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결론으로 말하자면 과학은 100% 확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우 확률이 높은 가설이긴 한데 이게 아직 100% 맞다고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고요. 그런 탐구를 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저는 개인적 의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의료 역사를 보게 되더라도 처음에 뇌의 문제로 인식을 해서 전두엽 절제술이라는 지금은 금지된 그런 수술을 시술하기도 하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봤을 때 사실 이론상으로 화학적 불균형이 100% 맞는 사실이라면 부작용이나 이런 것이 없이 약물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 정신질환이 치료가 돼야 하는 게 이론상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이론이 맞는지 한번 탐구를 해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결정적 증거를 여러 가지 논문을 여러분이 이제 뭐 요새 AI도 잘 돼 있고 하니까 조금만 찾아보셔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일단은 2022년도에 영국의 런던 대학교에서 361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그런 논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과 혈중 세로토닌 수치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울증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혈중 그리고 뇌의 세로토닌 수준의 차이가 크게 유의하게 있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연구 같은 경우에 다른 361개 연구를 메타 분석한 거기 때문에 우울증과 세로토닌의 연관성이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는 이거 말고도 많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울증 말고 다른 정신질환은 뭐 그럼 연관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우울증보다는 조금 연구가 덜 되어 있긴 한데 이제 몬클리프 리뷰나 PMC 리뷰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실 수 있고 또 의사분들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이키애트리 타임스나 뭐 메디컬 타임스 이런 데 봐도 정신질환과 이제 화학적 불균형이 연관성이 크게 있지 않다라는 연구가 한 2018년도, 2019년도 이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또 논문을 굳이 제가 찾지 않았어도 제가 일전에 메린 어메리카라는 책과 약이 벽이 되는 시대라는 책을 저술하신 그 로버트 위테커 기자님 줌으로 미팅을 했던 사실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의학을 한 20년 동안 탐사 보도를 해오신 그런 기자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탐사를 해본 바로 따르면 이제 1970년대부터 한 50년간 뇌의 화학적 불균형과 정신의학의 상관성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해오셨는데 일단 2000년쯤부터 거의 조사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About how conventionally falsely it is, like the chemical imbalance of brain and everything. I know you have mentioned that it's just an hypothesis and the doctors are still trying to investigate the chemical imbalance. Do you still believe that it is a false information? It has been investigated in the United States. It was investigated starting in the late 1970s. And to be honest with you, investigations mostly ceased around 2000. And the reason they ceased is all the ways they tried to investigate it didn't show. For example, people with depression had abnormally low serotonin. It just didn't show that. Even the same with schizophrenia. It's a bit more complicated with schizophrenia, but they actually didn't find there was a lesion in the dopaminergic system. Okay. Yes. And you can find that in medical journals, psychiatric journals. We didn't find it. We hypothesized, we didn't find it. It really isn't being investigated anymore. They've moved on because it didn't show this characteristic pathology. Now, 이제 실패한 가설들은 방금 제가 위에 말씀드린 우울증 환자와 세로토닌의 관계, 그리고 이제 조현병 환자와 도파민 시스템 병변과의 관계, 이런 것도 증거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가설을 세웠지만 찾질 못했고, 이 모든 내용을 다 의학 저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반대 연구에 대한 좀 균형적으로 바라봐야 될 시각도 있긴 한데요. 연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작긴 하지만 우울증 환자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 둔화가 발견되었다는 그런 연구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정신질환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뇌 호르몬 수치의 이상이 좀 어느 정도 나타날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논문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뇌 호르몬 불균형이 정말 그 정신질환의 절대적인 원인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도 밝혀지지 않았고 확률이 높은 가설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0년간 찾아도 이제 확정을 짓지 못한 그런 가설을 왜 아직도 과학적 사실처럼 믿고 있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도 그것이 가장 간단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명확한 해결책으로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저의 정신질환을 뇌의 문제로만 믿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믿었을 때 생기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느꼈던 일입니다. 일단 문제는 뇌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의 그 병이 왔던 그 서사, 원인, 이런 거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을 좀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의 정신질환의 원인이 됐던 뭐 그런 유년 시절 경험이나 뭐 유학생활 경험, 아니면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겪으실 그런 이제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관계, 그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상처들, 이런 게 다 전혀 쓸모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이 효과가 없을 때 그런 반응 패턴도 조금 비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뇌가 낫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자기 비난을 하게 된다거나 절망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센 약이 필요하구나, 내 뇌의 호르몬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약이 필요하구나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약물에 의존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시도는 전혀 하질 않고 약물에만 의존을 하게 되는 그런 패턴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약 먹고 좀 감정이 사라졌던 그런 감정 마비도 겪었던 것 같고, 우울증 같은 경우 슬픔뿐만 아니라 기쁨, 설렘도 흐려지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감각이 좀 둔해지는 그런 느낌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불안제를 먹었을 때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는데, 불안감은 사라졌지만 동시에 이제 다른 저의 감각도 좀 많이 둔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결과로 봤을 때 물론 저는 운이 좋게도 그렇게까지 장기 복용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뭐 10년, 20년 이상 드시는 분들을 제가 임상 현장에서 봐도 그렇고 이제 또 다른 저널에서 아니면 뭐 논문에서 이제 봤을 때도 그렇고 약물에만 의존하게 되고 이제 뭐 수동적인 삶을 좀 살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의 문제로만 국한을 해서 치료를 하는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과거에 이루어졌던 전두엽 절제술과 같이 뇌만을 문제로 보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훗날에 이런 약물 치료 특히 이게 많이 오남용이 됐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훗날에 전두엽 절제술처럼 재평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CT로 또 뭐 질문이 좀 들어오시기도 했는데 이제 지금 잠깐 제 사담을 얘기해 드리자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계속 쭉 살아온 재미 교포 친구죠. 제 지인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조금 예전보다는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좀 그런 약물 오남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줄여야 된다는 캠페인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대략은 아시겠지만 워낙 오래전부터 정신과 약물도 그렇고 마약에 대한 노출도 심했고 그래서 약물 오남용이 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하기로는 훗날 저희가 전두엽 절제술을 지금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정말 어떻게 그런 시술을 할 수 있냐 경악을 했던 것처럼 아마도 미래에 지금 우리 현재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정신과 약물이 오남용되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아마도 미래에 또 그렇게 경악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친구가 얘기를 한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는지 약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마다 내 뇌가 아직 안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계신지 않은지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시도해 보실 생각을 못 하시고 그냥 약물의 이제 그 용량만 계속 높이고 낮추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서사를 놓치고 약물에만 너무 100% 의존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은지 좀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뭐 제가 같이 이제 좀 코워크하고 있는 이제 의사 선생님은 또 정신과 약물을 쓰는 거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되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의사 선생님이 다 그렇다는 건 또 아닙니다. 정신과 진료 15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저랑 코워크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케이스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다고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뇌뿐만 아니라 이제 삶의 맥락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패턴으로는 내 뇌가 언제 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새로운 관점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이나 심리학적 요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탐구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들, 뭐 어린 시절 상처들, 그리고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좀 학습된 것, 그리고 뭐 내가 어떤 상황에서 회피를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무기력해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막 올라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결정적 깨달음을 한 순간 같은 경우는 약물을 한참 복용하고 있던 제 자신을 거울 속에서 봤을 때 뭐 요즘 말로 하면 좀 현타가 왔다 그러죠. 그런 느낌이 좀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 의문으로 좀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화학과에 제가 이제 전공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제 나름대로의 공부를 하고 한 이후에 나의 뇌가 아직 안 나아서 제가 아프다 이런 관점에서 과연 내가 이렇게 뭘 바꿔볼 수 있을까 뭘 스스로 좀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 패턴을 발견을 했던 그런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불안했던 구체적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같은 이제 그 외부 자극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나 이런 회복 탄력성을 혼자서 좀 기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의 행동도 조금 변화를 시켜야 된다? 아니면 그때 당시 나를 괴롭혔던 그 환경이나 이런 것을 잘 알므로 인해서 다음에는 그런 환경이 최대한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대비를 하고 또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똑같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게 저만의 그런 면역력을 좀 키우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울, 불안, 집중력 저하 이런 게 꼭 갑자기 내 뇌의 호르몬 시스템이 고장나서 그런 것보다는 다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이유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버텨왔는지 그리고 내 감정들이 당시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마도 정당한 그런 반응이었을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테이플 프로젝트는 당연히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으면은 지금 위치까지 오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질문 중심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언제부터 힘드셨나요? 그래서 뭐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감정이 드나요? 뭐 지금 가장 어려운 건 뭔가요? 뭐 어떤 관계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되나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뭐 이런 좀 질문들을 많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서사의학적 진단을 하는 새로운 진료 방식이 좀 더 상용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서사의학적 진단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환자분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감동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0년간 항우울제를 복용하셨는데 진료를 하시는 분이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물어본 건 처음이라서 뭐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좀 감동을 받으시고, 오히려 본인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좀 더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치유가 되시는 케이스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에게 이제 억눌려 있던 그런 욕구가, 아마도 정신질환을 겪으시는 분들은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그런 억눌린 욕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이제 약이 아니라 질문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약물에 의존을 하시면서 특히나 좀 부작용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물에만 의존을 하시기보다 이런 질문들을 본인에게도 좀 던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뭐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리고 지금 나의 증상이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이게 뇌만의 문제일까, 뭐 이런 것도 본인이 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약물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있습니다. 뭐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다는 것 자체가 뭐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뇌가 고장났기 때문에 먹는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견디기 어려운 이제 고통을 완화해줄 때 드신다거나, 그럼으로써 나를 들여다볼 여유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다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뇌 호르몬 수치가 좀 고장이 났을 때 그걸 고쳐주는 이제 응급처치약이 될 수도 있겠죠. 참고로 이제 그 로버트 휘테커 기자가 탐구를 했을 때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는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용량, 필요한 용량만을 써야 한다. And there's a really well-known psychiatrist named Nassar Ghaemi. He's a biological guy, and he says these drugs really should be used in the lowest doses possible and the lowest for the shortest possible time. Well, diabetes, of course, you use them permanently often. You know? He's saying use them for the shortest. They're not like diabetes. These drugs are not like insulin for diabetes. We should be using these drugs for the shortest possible time and in the lowest possible doses, and basically not long term.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내 증상이 말하고 있는 게 뭘까, 내 마음이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이렇게 조금 본인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훈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복용은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단기 복용이라는 게 지금 기준이 딱히 없는데, 근데 아마 이제 그건 저보다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건데, 지금 당장 필요한 만큼의 정말 최소한의 용량을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임상 현장에서 봐도 약물 복용을 그런 처음에 증상이 너무 나타나서 막 숨쉬기도 힘들고 응급 상황일 때는 어느 정도 써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간은,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한 달 정도를 넘으면은 좀 그때부터 의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또 던져드렸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여러분은 이제 뇌가 고장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지 이제 좀 복잡하고 좀 아픈 그런 삶의 경험을 가진 어떤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복잡하고 아픈 삶의 경험이 나중에 오히려 더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는 큰 자양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그런 개인적인 아픈 경험이 오히려 저에게 지금 큰 자양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제 깊이 이해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테이퍼 프로젝트가 질문에서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도 이제 여러분에게 새로운 질문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 하시면서 좀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질문 같은 거 그리고 본인 의견 잘 채팅으로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